대부분 그 논조는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특히 중국 부상 견제 성격이 강했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중국의 그 경제 군사적 부상 때문에 동맹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고 한국하고 일본도 미국과의 삼각 협력에 대한 그 전략적 가치를 더 인식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 쪽 반응, 뭐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중국이 뭐 정상회담 끝나고 6시간 만에 네. 서해 북쪽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화도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강하게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회동을 비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이런 그 지역적 전략 안보를 해친다. 그리고 중국이 위협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또 많은 국제 뉴스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캠프 데이비드 한중일 정상회담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외신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대부분 그 논조는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특히 중국 부상 견제 성격이 강했고 그 과거사 문제로 그 관계가 거꾸로웠던 한일 관계 개선에도 초점이 맞춰준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그 외교적 꿈이 실현된 것 같다. 그래서 목표는 한일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거라고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중국의 그 경제 군사적 그 부상 때문에 동맹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고 한국하고 일본도 미국과의 삼각 협력에 대한 그 전략적 가치를 더 인식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그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린 게 이런 그 진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도 뉴욕타임스가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뉴욕타임스는 다른 기사에서는요,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그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 경계심을 더 강화시킨 것 같다고 했고요. 그 한국하고 미국, 일본은 억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포위, 심지어는 도발로 규정한다는 그 지적도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도 기사를 좀 분석을 비중 있게 다뤘나요? 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호전적인 중국이 그 미국의 아시아 우방들이 어느 수에서 뭉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 과거사의 무게감을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네. BBC 같은 경우는 그 전 백악관 동아타의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 데니스 와일더의 그 X 글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이 너무 놀랍다. 내가 그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했을 때는 한국, 일본 정상이 같은 방에서 만나게 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변화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CNN도 바이든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의 네. 그 다음 협력 시대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네.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힘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로이터 그 분석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 중국 견제 표현이 예상보다 좀 강하다. 그리고 이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이게 브리핑한 거를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 성격의 외교라고 했고 특히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때로는 자기 참모진의 조언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또 귀띔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 성격의 외교, 그러니까 약간 강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게 좀 그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뭐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한테 뭐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지만 중국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로이터 또 분석은 백악관이 이번에 그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간 게 내년 선거들 의식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하고 일본이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례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지적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내년에 총선이 있고 미국 대선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2025년 10월 이전에 선거를 치르는 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합의의 어떤 연속성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큰 만족감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굉장히 잘 치러졌다 해야 자기도 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 그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영화가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이 그 캠프 데이비드 공동회견에서 네. 정말 그 큰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회견 시작하면서 내가 만약 당신들한테 행복해 보인다면 그건 맞다. 그레이트 미팅이라고 아주 연거푸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 간의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을 맡게 된다. 그리고 한국하고는 일본은 능력도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아주 바짝 붙여 세우겠습니다. 그레이트를 아주 연발을 했다. 네, 아주 뭐 표정도 밝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행보는 네. 그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바이든이 다음 달 중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서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은 2013년 오바마 때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문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베트남을 또 방문을 해서 네. 베트남이 뭐 중국하고 이제 그 영유권 분쟁도 있고 하지만 또 네. 경제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더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산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지만 그 중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그 저비용 생산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도 바이든이 계산해 놓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베트남을 더 강하게 끌어들이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네. 뭐 그 이후에 또 일정 캠프 네. 데이비드 공동회견 끝나고 나서 휴가에 들어갔다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네. 바이든이 뭐 홀가분 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냥 그 공군 1호기 타고 캘리포니아 주의 그 시에라 네바다 사막 그 산맥 고산지대에 있는 그 타오 호수라고 아주 뭐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여기 가서 가족들하고 조인해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벌써 두 번째 휴가를 가네요. 참 미국 대통령이 휴가도 자주 가네요. 한 일주일 머무르는데 지금 하와이 마우이 섬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러게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거기를 들릴 모양입니다. 뭐 가족들 나와 있는데 이제 제일 관심이 미국 언론 관심이 이제 차남 헌터 여기 지금 특검에 올라 있죠. 그 부부도 미리 와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그 캠프 데이비드 공동회견 때 미국 기자들이 이제 헌터에 대해 물어보니까 현재 수사 중이다. 네. 코멘트 안 하겠다. 입을 다물었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 반응, 뭐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중국이 뭐 정상회담 끝나고 6시간 만에 네. 서해 북쪽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 해사국 발표인데 오는 27일 오후까지 네. 서해 북부 그 보하이 해협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던 그 시간까지 그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딱 구역도 표시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훈련 지역이 그 랴오동반도하고 산둥반도 그 사이인데 그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좀 군사적으로 뭔가 좀 과시하는 성격이 강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런 건 뭔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도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강하게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회동을 비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도로 삼국이 뭐 안보 수호를라는 걸 기치를 내세우고 그 이런 그 늘 하는 얘기 있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이런 그 지역적 전략 안보를 해친다. 그리고 중국이 위협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긴장 조성의 궁극적 피해자는 한국하고 일본이다. 지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지 마라. 대립과 역사의 오류에 서지 말라고 우리가 권고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는 얘기들, 네. 네, 그런 정도의 중국이 뭐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네.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 이 캠프 데이비드 회동 끝나고 나서 일본의 행보인데 이 오염수 방류 이 시점에 이제는 방점을 찍고 네. 또 심혈을 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시다 총리가 캠프 네. 데이비드 회담 끝나고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기자들한테 그 기자들이 뭐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물었죠. 그러니까 도 착실히 추진하고 후쿠시마를 부흥시키려면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면서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바로 다음 날이 어제 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안정성 확보, 그다음에 이제 소문 대응,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많거든요. 그 대응 방안을 정부가 확인해서 판단하겠다. 기자들이 언제 방류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거는 내가 삼가겠다. 조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바로 그렇죠. 간 곳이 여기라는 건 상당히 좀 정책의 의미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금 뭐 반대 목소리가 크거든요. 특히 그 어민들. 그래서 이제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을 이제 만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일정을 조율하는 모양입니다. 그 일본은 그 어민 단체에 대해서 이미 오염수를 관계자 이해 없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도 이제 특히 일본 어민들 그 설득시키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교도도 그렇고 요미우리도 그렇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가기가 내일 소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달 중 방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유력시 되는 모양입니다. 전에 이 언제 방류를 할 것인가 시점 얘기 나올 때도 8월 중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네. 나오긴 했었는데 8월 중에 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게 일본 일단 어민 지금은 업계하고 조율 만나고 그런 그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이달 안에 방류를 강행을 할 모양입니다. 네. 중국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네. 그렇고 그 교도통신 어제 보도를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증기로 바꿔가지고 대기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그 문서를 보낸 모양입니다. 네. 지난달 하순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이웃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러면서 오염수 그 방류 방법을 제고하도록 거듭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쪽 그 중국하고 러시아 그 요구서에는 그 해양 방류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기 방출의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그런 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대기 방류가 불가능하게 그 방사성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다. 이미 기술적으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확보가 돼 있다는 점도 상기시킨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때문이다. 네, 그렇죠. 이런 주장이네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같은 문서를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는 뭐 수용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돼 있고요. 그 일본도 한때 뭐 이런 걸 방출을 고려를 했는데 대기 방출을 말씀드린 대로 그 대기 중에 그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해양 방류를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걸 우린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지난달 그 도쿄 회견할 때요 기자들이 해양 방류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물을 뭐 중국, 미국, 프랑스, 한국도 이런 식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계속해서 뭐 8월 말까지 좀 네.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지켜볼 계속 필요가 있을 것 지켜보겠습니다. 같고요. 네. 다음 얘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어떻게 지난 돼가고 있습니까? 주말에도 네. 뭐 굉장히 뭐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군사 목표물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민간 지역을 자꾸 공격을 하고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라는 데는 그 전선 후방이거든요. 도심에 그 주말에 그 한복판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어린이 뭐 7명 이상이 죽고 한 150명 정도가 다쳤다고 하는데 이게 마침 또 정교회 축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고 하는데 그 와중에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막 다치고 죽고 그랬다고 하는데 유엔 쪽에서도 이런 그 뻔히 이런 그 정교회 축일인 걸 그러게요. 알면서도 대도시의 중앙광장을 공격했다. 이건 가증스럽다. 그렇게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그 반복적인 공격 규탄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 전쟁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러시아도
피해가 좀 있나 예, 봅니다. 러시아도 뭐 네. 자기들도 그 지난 주말에 민간 시설이 또 공격을 네. 받았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그 쿠르스크 주지사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또 드론 공격을 했다. 기차 역에 드론 와서 부딪힌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몇 사람이 다친 모양이고요. 이 네. 쿠르스크라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9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스크바도 또 공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공격을 받았거나 또 일부는 또 러시아 방공망이 그 드론을 격추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계속 이런 그 전쟁이 아닌 서로의 후방에 대한 그런 민간 시설 공격하는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관련된 언급을 했네요. 네, 그저께가 그 유엔이 세계 인도주의 날로 그 2003년에 그 2008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2003년 8월 19일 그 바그다드에 있는 그 유엔 사무소가 폭발 테러 때문에 그때 많은 그 활동가들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걸 유엔이 기리기 위해서 세계 인도주의 날 8월 19일을 제정을 했는데 예, 그날 그 교황이 그 트위터 이제는 X죠. 성명을 올렸는데 제발 좀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증오하고 폭력 근절이 우리의 책임이다. 군비를 줄여서 이런 그 인도주의 지원에 써달라. 죽음의 도구를 삶의 도구로 바꾸자. 이렇게 호소를 거듭했습니다. 계속 뭐 드리는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다음 얘기 해봅니다. 캐나다 산불 1000건 이상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산불이 나서 1000건이 지금 그러니까 타고 캐나다 있다는 산불 거예요?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현재 불길이 계속 지금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보니까 이 캐나다 그 산불센터가 그 최신 집계한 걸 보니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불이 한 1000건이 넘는 모양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불타고 있거나 불탄 면적이 13만 7천 평방킬로미터인데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약 22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60 한반도 면적의 한 60% 정도가 네. 불이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욱이 걱정되는 게 이런 산불의 절반가량이 캐나다 당국도 통제가 어렵다. 실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 주총리 얘기도 특히 심각한 데가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미국 서북부도 지금 막 이 산불이 막 넘어오는 모양입니다. 최악의 산불이다. 그래서 뭐 주민 대피도 뭐 하루 사이에 한 2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주민 얘기가 세상 끝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요. 산불이. 네. 이 와중에 세계 지붕 히말라야에는 기후위기 여파로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BBC 보도인데요. 네. 미국 그 연구소하고 미시간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과학저널 네이처에 논문을 올렸는데요. 그 히말라야 이제 세계 지붕이죠. 여기는 당연히 눈이 많이 와야 하는데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비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고산지대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눈 대신 비가 더 많이 온다. 지금 이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난 6월부터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강수량이 한 50mm 정도인데 75%가 비라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가 조금 넘었는데 네. 훨씬 더 눈보다는 비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비중이 늘었네요. 네. 지금 그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 쪽 기상 당국자 얘기도 강설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고도가 낮은 그 지역에서는 몬순에 폭우까지 온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폭우가 온 적이 없는데 이게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도 지질학자 얘기도 한때 빙하가 많았던 강물이 이제는 빗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같은 히말라야 유역국들 홍수 산사태 자주 발생하는 것도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우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런 탓도 크다는 겁니다. 연구진 얘기는 그 고지대가 미래의 그 극한 강우에 취약한 핫스폿이라는 걸 걱정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됐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기후위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기후 위기라는 말로 네, 네 글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맞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연구 동토 얘기 기자님이 가끔 해주셨는데 네. 국제연구진이
영구 동토 속 고대 바이러스 부활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좀 약간 섬뜩한데요. 이게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네. 그런 건데 말이죠. CNN 보도인데 핀란드 헬싱키 대학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을 비롯해서 이제 국제 연구진이 최근에 이제 과학저널에 이제 논문을 냈는데요. 보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영구 동토층이 이제 빠르게 이제 녹아내리고 이제 그 안에 몇만 년 전부터 갇혀 있던 그런 고대 바이러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영구 동토는 그러니까 토양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얼어있는. 기준을 네. 2년 이상 섭씨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 그러니까 그린란드라든가 뭐 알래스카, 티베트 같은 고산 지역 쪽으로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 이게 녹아서 약간 높아져서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갇혀 있다가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연구팀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의 박테리아하고 이제 섞이면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이걸 이제 디지털 모델링을 해서 이제 몇만 번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니까 네. 고대 바이러스가 현대 박테리아 군집의 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고대 바이러스의 한 1%가 종 다양성을 최대 32% 감소시키는 걸로 자기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하다. 특히 이렇게 고대 바이러스가 이런 그 기생충 숙주, 그러니까 기생충이 숙주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듯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현대 박테리아가 감소되고 변화된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무섭네요, 정말. 그리고 아니, 시간이 지나도 네. 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기후학자 얘기는 지금 북극 그 영토의 그 동토층 해빙이 며칠 만에 막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기체를 방출한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CNN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위협이 앞으로 생태계 변화에 또 다른 강력한 그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점을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새로운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무서운데 아주 뭐 몇만 년 전 바이러스까지 다시 나와서 이게 합쳐진다면 글쎄요, 너무 영화 좀 미이라 무서운데.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좀 어두운 말씀 드리는 게 그래도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러시아가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는데 이상이 이게 어떻게 생겼다는 말씀 됐는지. 드렸었죠. 네. 그랬는데 어제 러시아 그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발표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이제 달궤도에 진입을 해서 이제 착륙 궤도로다가 이제 이동을 시키도록 명령을 줬는데 네. 뭔가 이상해서 명령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달 표면에 추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됐네요. 원래는 오늘쯤 달 남극 표면에 그 분하고 북쪽에 착륙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연착륙을 했으면은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특히 이제 그 달 그 남극 그 지하에 엄청난 물이 있을 거로 추정이 돼서 그걸 이제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무를 이제 하기도 전에 실패를 한 거죠. 러시아가 달 탐사를 시도한 게 옛소련 시절 이후에 47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7년 만에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인도 네. 그 발사한 무인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금 이제 예정대로면 내일 모레 이제 달 남극에 이제는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착륙을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제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약간 묘한 경쟁 뭐 이런 것도. 예, 러시아는 뭐 일단 경쟁에서 졌지만 그래도 이건 뭐 어떤 국가 간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인류의 어떤 그 장차가 미래가 달린 거니까 인도가 좀 착륙에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의 찬드라얀 3,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